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다하다 이제 조작기소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국정조사를 해서 조작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 빨리 재개해서 무죄 판결 받는 편이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대통령 되자마자 검찰과 사법부를 망가뜨리고 모든 권력을 한 소나기에 쥐더니 이제 자신을 위한 공소 취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는 결국 기소와 재판이 정당했다는 것만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재판 재개입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을 가자.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오르도록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등을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 마음대로 해놓고 공직자들이 무슨 정책을 만들어서 집값을 올렸다는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모든 사법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애꿎은 공직자들만 두들겨 팬다고 집값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급을 늘리고 시장에 부합하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어 카타르 LNG 시설까지 타격했습니다. 카타르는 한국과 맺은 계약에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카타르 LNG 수입 비중이 크지 않아 별 문제 없다고 하지만 우리 LNG 비축 물량은 단 9일분에 불과합니다. LNG 국제 가격이 치솟는 마당에 현물 시장에서 비싼 LNG를 사오려면 물가 전반의 인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을 넘으면 LNG 가격이 최대 200% 폭등하고 우리나라 산업 생산비가 평균 9.4%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나프타 수급은 더 심각합니다. 나프타 도입 물량의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현재 국내 보유 물량은 약 2주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선거용 전쟁 추경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복합 위기가 밀어닥치는 판에 25조 원이 더 풀리면 환율과 물가는 그야말로 폭등할 것입니다. 지금은 현금을 살포할 때가 아닙니다. 초대형 복합 위기를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표 계산 그만하시고 국익과 민생을 제대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혼용 무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헌법 시스템을 해체하고 재편하는 국가 권력 장악 작업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하자마자 3대 특검으로 야당을 표적 수사하고 방송 장악 3법으로 방송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언론과 유튜브에 재갈을 물리고 노란봉투법으로 노사관계를 재편하여 기업을 통제하고 사법 시스템을 해체하여 사법 파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주말 검찰 해체 악법의 본회의 통과는 이재명 정권의 국가 권력 장악 프로젝트의 활용 점정입니다. 검찰을 완전히 폭파시켜서 범죄 수사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 100% 독식할 것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수당에 의한 국회의 100% 장악 선언이자 100% 일당 독재 공개 선언입니다.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역사적인 독주와 폭정의 시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러한 국회 100% 장악 선언을 의총에서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18일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가서 미리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주요 국정 현안을 김어준에게 사전 보고하고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서 최종 발표하는 모양새입니다. 그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언론을 상대로 엇박지르면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고 다주택자들에게는 엄포를 놓으면서 사회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령로 대통령 김어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중에 파다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몸통은 하나, 머리는 세 개가 있는 케르베로스 같은 괴물 정권이 현 정권입니다. 신화 속에서 지옥의 문을 지킨 케르베로스처럼 국민의 자유와 민생을 지옥에 빠뜨리는 케르베로스 괴물 정권을 상대로 우리 당은 헤라클레스처럼 용감하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니까 사과를 받고 싶다라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그 말이 나온 지 10시간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저는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본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공인으로서 언론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사가 곧바로 사과하는 것,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입니다. 저는 보도나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도는 2018년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위 위세가 극에 달했던 그 시절에 있었던 보도인데 8년 만에 그것에 대해서 사과받고 싶다라는 매우 감성적인 언어로 국민들에게는 정말로 아무 근거 없는 것으로 내가 오해를 받았다라는 어떤 감성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의아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됐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구제 수단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것인데 본인이 공인으로서 언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과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모든 언론사가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될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지금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대부분의 사건, 이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사건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것이 잘못 수사가 이루어졌다 또는 보도가 잘못 이루어졌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하면서 공인으로서 억울한 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듯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서 성공한 사람이 흔히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하는 감성적 수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민주당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과문을 써야 할 것인지 대한민국 언론사가 다 저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대통령의 SNS로 재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저는 적절치 못한 일을 했고 이 부분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도 언론계에 있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토론회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그 토론에 제가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것에 대해서 사과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이렇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저도 한 번쯤은 사과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영상까지 공개되며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공천뇌물 의혹으로 공천거래에 민낯을 보였던 강선우 의원도 탈당했습니다. 우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윤관석, 송영길 전 의원은 각각 검찰의 상고 치하, 상고 포기로 무죄 판결을 받고 결국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두 사람의 무죄 판결은 결백 입증에 의한 것이 아닌 증거 수집 방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재판을 포기했고 두 사람의 정치 생명을 되살려 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당의 반성이나 사과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친정권 인사들에 대한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상소 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 5명 중 박지원 의원 등 3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조현욱 인사수석의 이상직 보훈 인사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악했던 대장동과 위례부동산 개발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 포기했습니다. 그야말로 권력이 법 위에 섰습니다. 죄를 물어야 할 권력이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꼴입니다. 권력자는 벌을 받지 않는 나라, 민주당, 대한민국 공당 맞습니까? 권력형 범죄의 방패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이 무너지면 결국 국민이 무너집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곧 국민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4년 전 검수완박 법안 처리 시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이 검찰 보복 입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적 수기와 토론 과정을 거치라는 전문가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국민의힘의 반대 필리버스터와 절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끝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신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합리와 이성은 없었습니다. 집단적 광기만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측도 이번 법안이 징벌적임을 자인했습니다. 말이 개혁이지 결국 검찰을 징벌하는 것이니 그 과정이 거칠고 과도하며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78년 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분풀이의 대상으로 삼고 사적 복수심으로 마구 짓밟는 집권 세력의 폭거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이 여소야대, 여대야소 상황이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처리한 자칭 검찰개혁 법안을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4년 전 그 법안도 민주당 의원조차도 제대로 본 분이 없었습니다. 피해받는 국민보다는 범죄자에게 유리한 법안입니다. 첫째, 형사사법 체계의 유기성을 파괴해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고 사건 처리 지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해 경찰과 중수청의 과잉 수사를 막을 견제장치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셋째,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패, 경제, 범죄 수사 체계를 해체해 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 주었습니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말 또한 거짓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남겨둠으로써 대통령의 사정 권력은 여전히 유지시켰습니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둠으로써 정권이 수사기구를 직접 통제할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의 절대 원칙이라면서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원칙을 깨고 두 권한 모두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개혁입니까? 검찰이 모두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검사는 정치검찰 하고 싶어도 바빠서 못합니다. 특수부나 공공수사 등 흔히 정치검찰이라고 불리는 부서의 검사들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일부 핵심 부서를 제외한 전국 18개 지검, 42개 지청의 대다수 검사는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한 달에 많게는 200건씩 사건을 처리하느라 정치에 신경 쓸 시간조차 없는 성실한 공직자들입니다. 이들 모두를 싸잡아 악마화하고 조직 자체를 해체해버린 만행을 대체 어떻게 책임지려 하십니까? 민주당은 사적인 복수를 위해, 권력의 방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제물로 삼아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오늘의 야만 역사에 기록해야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기록해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함께, 국민과 함께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분위기가 냉랭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 실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동안 잘못한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대해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 지방선거 공천이 행여 우리 당 지지자들조차 양분하거나 또는 지지자들이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 지지자의 일부가 공천에 반발하고 떠나간다면 지방선거 과정이 엄청나게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 공천 과정에 적용할 규칙과 원칙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규칙과 원칙에는 당연히 공천에 배제하는 사유, 그리고 감점 사유, 그리고 가산점 사유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되는 공천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배제되어야 될 사유도 배제하지 않고 넘어가고 감점 사유인데 감점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시켜서 감점을 하면 되는데 감점 사유를 근거로 해서 공천에 배제한다든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제 사유에 해당되는데 그냥 공천에 참여시키다 보니 감점도 되지 못하는 특혜를 받게 되고 자신은 감점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경선에 임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공천에 배제되고 나니까 엄청나게 또 반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에 우리 당의 지지자들을 마음을 떠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이미 발표한 규정만은 좀 지켜가면서 공천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 분야 또는 우리 당의 내부 운영에 사법심사의 잣대가 들이대어지고 이 사법심사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 당이 어려움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공관위가 좀 유념해 주시길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즉 PPAT가 시행되었습니다. 저도 시험을 쳐봤는데 정말 쉽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지식들을 테스트했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배운 지식들을 모두 우리 국민들께 봉사하는데 적극 활용했으면 합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더 나은 후보자들을 공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청년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여론 자체는 좋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칫 험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곳에서도 우리 청년 정치인들 정말 국민 한 명 한 명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을 많이 보고 저도 감동도 많이 받고 때로는 약간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 게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되돌아보기도 되고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가처분을 통해서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김종혁 최고도 돌아오셨으니까요. 정말 고생도 정말 많으셨고 앞으로는 지도부에 대한 비판은 조금 줄이시고 더 정말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당 승리를 위해서 더 민주당 견제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는데 더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으면 합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지자분들도 여전히 많으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당에 함께 있을 때 그리고 함께 민주당을 견제할 때 가장 든든한 사람이었다는 점은 아마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후보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보스턴 근교에 세일럼이라는 도시에 마녀 박물관이라는 특이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1692년 여성 13명, 남성 6명이 교수형에 처해졌고 관련자 140여 명이 체포되었던 마녀 사냥 재판의 잘못을 참회하는 기록관입니다. 저 사람이 마녀다. 이 한마디로 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미국에서 사법살인 및 청교도 집단주의의 역사적 맥락을 분석할 때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주관적인 환각, 이른바 보이지 않는 증거와 군중의 광기가 무고한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백혜룡이라는 황당한 경찰을 아실 겁니다. 마약 밀수범의 거짓 진술과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의혹을 앞세워 대통령실과 세관, 경찰 윗선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세상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정권 교체 후 여당이 된 민주당이 주도한 수사에서조차 사실 무근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끄러움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양평 고속도로건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안을 열어두고 노선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년 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쟁을 멈추고 전문가 검증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특혜다, 의혹이다, 확성기를 틀고 프레임을 씌우고 예산까지 막았습니다. 이제 와서 같은 방식을 새로운 결단인 것처럼 말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마녀 사냥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의혹을 먼저 만들고 결론이 정해지고
수사가 뒤따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민생은 뒷전이 되고 맙니다. 두 사례 외에도 시간 관계상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는 수많은 마녀 사냥이 2022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마녀 사냥이 계속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하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좌절하는 것은 나중에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도 그것을 주도하고 가담한 어느 누구도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정상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혹시 나도 마녀 사냥에 가담하고 있는 주인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중앙당 공약개발본부도 후보들과 긴밀히 협의해 각 지역별 핵심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실천 가능한 로드맵까지 함께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정책 모토는 분명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그 일자리가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다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습니다. 청년이 일자리를 가져야 소비가 살아나고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당은 후보가 확정된 지역부터 직접 방문하여 지역별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께 실천 계획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민생 정책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당하게 승부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25조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추경이 경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마치 추경만 하면 경제 위기가 해결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인식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율 대책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환율은 1,5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 수준은 IMF 외환위기 당시와 맞먹는 매우 비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정부와 여당은 위기의 본질인 환율 문제는 외면한 채 추경 규모와 집행 속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경 속도전이 아니라 환율 안정 대책입니다. 외환시장 불안을 방치한 채 돈만 풀어서는 오히려 물가 상승과 금융 불안만 키울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환율 임시 안정 3법은 은발의 오줌 누기식 단기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지금 즉시 지속 가능한 실질적인 환율 안정 대책부터 마련하십시오. 경제 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채 추경으로 덮으려는 접근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좀 약간 다시 하겠습니다. 600여일 전에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과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제안한 법안이고, 이 법안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 역대 원내대표들과 당 대표들이 다 통과를 약속한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에서 이 심의를 지연하고 또 이 다른 시도의 이 특별 법안들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또 약속을 한 이후에 전북 특별법안과 이 강원 특별법안은 통과를 시켜놓고 부산발전 특별법인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계속 지연을 하고
분명한 이유 없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이 특별법은 160만 부산 시민이 서명한 법안입니다. 부산으로서는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을 담은 법안이고, 물류나 금융, 신산업, 금융 관광에 대한 규제 특례와 세제 특례를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라면 부산이 그와 같은 도시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제안됐다는 그 이유로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법안을 지금 이유 없이 아무런 정쟁의 요소도 없고 정부 협의도 다 끝낸 법안인데 이걸 행안위에서 그냥 계속 지체시키고 또 다른 법안 통과시키면서 지난주에도 통과를 안 시키고 또 미뤄버렸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일입니다. 자신의 당에 더구나 부산시장 하겠다는 사람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이 실상을 분명하게 알리고 또 이대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부산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찾아뵙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은 부산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래전에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지금의 여당도 동의해서 계속 처리를 약속해 왔던 법안인데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국민의힘이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 더 주실 분 있으세요? 예. 예. 감사하시나요? 네, 이것만 좀. 이 법안은 대표님 이 법안은 왼쪽으로 가면서 맞습니다. 네.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카타르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LNG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부족한 물량을 현물 시장에서 비싸게 사와야 하니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생활 물가 폭등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탈원전한다면서 멀쩡한 원전 다 멈춰 세운 결과입니다. 그나마 지난 정부에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놓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맞았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원전 확대를 기초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새로 짜야 합니다. 민생 현장에서는 종량제 봉투 대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프타, 헬륨 등 원자재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 우리 산업과 민생 전반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은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공장들이 줄줄이 가동을 멈추고 물가가 폭등해도 속수무책이더니 이제야 비로소 청와대의 비상경
경제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와중에도 부동산 겁박하기 바쁘고 추경만 하면 위기가 다 해소될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돈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닙니다. 에너지 수급과 물가 안정에 정부의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이 카타르 LNG 도입이 막힌 이탈리아는 총리가 직접 알제리까지 달려가서 물량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며칠 전 북한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북 방송 끄고 대북 전단 맞고 무인기 사과하고 알아서 설설 기니 김정은이 갈수록 기고만장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조차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방적 북한 짝사랑이 보기에 애처로울 지경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불참한다고 북한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제적 신뢰만 떨어뜨리고 대북 정책의 레버리지만 약화시킬 뿐입니다. 기초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과 원칙으로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고 북한 인권 결의안 참여를 당당히 결정하기 바랍니다.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GDP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정부 부채는 1년 만에 500조 원이 늘어 전년 대비 9.8% 급증했고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도 3% 이상 늘었습니다. 나라 빚을 하드캐리한 주범은 돈을 풀고 또 풀어댄 이 정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혀놓았습니다. 시중은행 연체율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부실이 금융 불안으로 번질 위기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이 가장 높아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또 25조 원을 풀겠다고 합니다. 경제가 망하든 말든 본인 지지율만 유지하면 되고 청년들의 미래야 어찌 되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계산입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삼중 위기에 돈을 풀면 환율은 더 오르고 물가는 더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 제발 그만 망치고 나라와 청년의 미래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아들의 강남 레미안 아파트 아빠 찬스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원 유학을 앞둔 30살 청년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을 28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사면서 12억을 자체 조달했다는 얘기를 어느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습니까? 김병욱 후보는 김민석 총리처럼 말로만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떳떳하다면 증빙 자료를 내놓아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김병욱 전 비서관은 경찰관 음주 폭행 전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경선 유력 주자인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도 경찰관 음주 폭행 전과자입니다. 두 사람은 소위 명픽,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후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수 만든 서울 그리고 성남 경찰관 음주 폭행범 라인업입니다. 한편 경기도 안산에서는 시민을 우롱하는
범죄자 연대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3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기 대출범 양문석 전 의원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안산갑 보궐선거에 출마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국민입니다. 부울경에는 일찌감치 범죄 공천 라인업이 구축되었습니다. 통일교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의혹으로 수사받는 부산의 전재수, 대부업체 유착 의혹과 허위 해명으로 수사받아야 할 울산의 김상욱, 이미 댓글 조작 범죄로 감옥에 다녀온 경남의 김경수까지 부울경 지역 주민들을 우습게 보는 범죄 공천 라인업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모두 범죄자들이 장악하는 범죄자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로 나라 곳곳에 요직을 채우다 보니 민생을 핑계로 국민을 기만하는 위험한 정치 노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유류 비축이 충분하고 에너지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갑자기 돌연 IMF 이후 처음으로 공공부문 차량 오부제를 시행하면서 민간에게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고 위기와 혼란을 키우면서 전쟁 핑계 선거 추경의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법을 지키고 정부를 신뢰하는 선량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상식과 윤리를 지키며 생활 속 민생을 챙기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동산 관련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시지가를 전국 평균 9.2% 인상했습니다. 세율을 건들지 않고 종부세를 올린 꼼수입니다. 특히 수원, 성남, 과천 등 경기도 핵심 지역의 공시지가 인상으로 종부세 기준인 12억 이상 주택이 3만 호에서 무려 6만 3천호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안전자리에서 갑자기 세금만 폭증한 것입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했더니 진짜 안 잡는 줄 알더라 라고 하는 이재명식 화법입니다. 약속은 뒤집혀졌지만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 도쿄 등 해외 사례를 내세워서 보유세 인상에 군불대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사실 왜곡입니다. 뉴욕, 도쿄는 보유세가 높은 대신 거래세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래세까지 포함하면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차이를 애써 외면한 채 본인에게 유리한 보유세 세율만 거론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발 가짜 뉴스의 저희가 무엇인지 참으로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미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은 자동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부동산 세율까지 올리는 것은 대출 억제를 통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실패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 고갈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평범한 국민이 내 집을 마련하려면 일정한 자산 형성과 함께 주택 대출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크게 위축되었고 거래 감소로 다주택자 매물도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이 전세도 매물이 말라가고 결국은 월세방을 전전해야 되는 국민이 늘고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 등 조속한 공급 확대를 서둘러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켜내겠습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뉴 이재명 시대의 뉴 노말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원내대표도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확정된 단체장들의 상당수가 범죄 전력이 있거나 또는 중요한 국가범죄로
실형을 이미 살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혹은 마치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다가 귀국한 사람처럼 그 전력을 기반 삼아서 단체장이 되려고 합니다. 특히 좀 의아스러운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도 그렇습니다.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경우는 몇 달 동안 통일교로부터 금품받은 사건 수사가 전혀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희 당 후보였다면 벌써 구속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묘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재수 장관이 받은 현금이 2천만 원 정도고 시계가 8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사실상 합수부가 판단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뇌물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3천만 원 이상이 돼야지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2,700~800만 원대에 묘하게 맞춰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 이런 보도가 왜 나왔을까? 이제 시장 선거가 본격화하면 전재수 장관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부산 지역에서 끊임없이 돌 것이고, 그 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이 전재수 장관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주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수사 진행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계 가액도 그렇고, 또 전재수 전 장관의 그 방을 압수수색할 때 저희 당과는 전혀 다르게 2시간 동안 문을 잠궈놓고 의원실 안에서 파쇄기가 돌아갔다는 보도도 당시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지금 통일교 합수단을 이끌고 있는 김태훈 검사장이 대표적인 친여 검사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있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공범들이 다 이미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증거 수집 자체가 불법적인 증거 수집이라고 해서 무죄를 받고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마치 무슨 개선 장군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 지역구로 갈까 저 지역구로 갈까, 그것이 지금 여당 내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은데,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의라는 것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원내대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김병욱 성남시장 그 후보자의 경우도 그렇고,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자도 그렇고, 거의 모든 중요 후보들이 범죄 문제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과거에 유죄가 확정된, 과거에 재판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로 지금 라인업이 채워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점에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시대의 뉴노멀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불러올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했던 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 지방 권력자들도 전부 범죄 전력자들로 채워지는 날이 자칫하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에 따라 권성동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1억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까르띠에 및 불가리 시계와 현금 4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같은 혐의임에도 권성동 의원은 감옥에서 징역 2년,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력 앞에 눈을 가리고 여야를 구분해서 죄가 결정되는 세상입니다. 공정한 법의 잣대가 무너진 세상, 이재명 정권의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법치, 마지막 피해자는 항상 국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전재수를 공천함으로써 부산 시민의 자긍심에 칼질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전재수를 컷오프하고 부산 시민의 명예에 부합하는 깨끗한 후보를 공천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곧 국민 여러분을 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참 못났습니다.
우리의 현 주소, 지금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최고위원 자리에 있는 저조차도 이렇게 부끄러운데 어떤 국민께서 우리를 지지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참 못나서 죄송합니다. 투쟁이 곧 혁신이다. 전당대회 당시 저 김민수의 말이었습니다.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뗄 것이다. 전당대회 당시 장동혁 대표님의 말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여전히 자신의 이익 앞에서만 분노하는 자에게 관대합니다. 개파의 이익을 위해서 당원이 선택한 당대표와 지도부만을 공격하며 내부로 총구를 겨누는 자에게만 관대합니다. 반면 이재명 정권, 민주당과 맞서는 동료들에게는 박해 여론이 가해집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주에 맞서는 목소리는 극단적이라 손가락질합니다. 온건하라고, 문안하라고 외칩니다. 6.3 지방선거 70여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무난함을 쫓다가 무난하게 지게 될 것입니다. 저 김민수 역시 당내 여러 목소리와 화합을 위해 잠시나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패배를 택하는 목소리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내려놓는 목소리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멸의 길로 향하자는 목소리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용기를 내서 싸우는 그 어떤 동료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 끊어내야 할 사람은 오직 나의 이익 앞에서만 분노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개파 정치를 위해 당을 위기와 분열로 몰아넣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지지자들의 목소리 역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침묵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만연합니다. 불의 앞에 침묵한다면 언젠가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6.3 지방선거가 70여일 남았습니다. 선거 제도를 개선하자는 요구, 수많은 목소리가 진짜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공정선거 TF는 당내 반대 여론이 만연하여 발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선거 제도를 투명하게 하자는 주장이 왜 부끄러워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이 왜 금기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부정선거 TF 등 공정선거 TF 등 그 명칭이 무엇이 되었건 수많은 국민이 선거제도에 의구심을 표한다면,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바꿀 힘이 없다면 감시 체제라도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나서는 것이 극우라 손가락질 받을 일이고 모두가 부끄러워서 피하고 싶은 일이라면 저 김민수가 TF 단장이라도 맡겠습니다. 당내 함께하려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다면 직책이 없는 당원들과라도 함께하겠습니다. 진짜 부끄러워야 하는 것은 국민이 제기하는 문제를 묵살하는 정치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지방선거 70여일 남았습니다. 수치스럽게 굴복하기보다는 당당한 끝을 마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국민 여러분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걸고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이 절대 못 고치는 세 가지 고질병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만 옳다는 정의의 독점병입니다. 국회 상임위 위원장을 몽땅 다 갖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십시오. 진보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자당 내부에서도 독재화를 우려하지만 미국식이니 승자 독식이니 운운하며 87년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야당 존중, 협치와 견제의 최소 장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민주당처럼 국회 다수당을 무기로 상임위를 독점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민주당은 아마도 독재 타도 헌법 수호를 외치며 바닥에 드러 누웠을 겁니다. 이런 내로남불로 매번 신뢰를 잃고 끌려 내려와도
민주당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위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질병은 이분법적 세계관에 빠진 갈라치기 병입니다. 민주당은 세상을 선과 악, 민주 대 반민주, 노동자 대 사용자, 수도권 대 지방, 부자 대 서민으로 갈라치고 상대를 철저히 악마화합니다. 이념 갈등, 진영 갈등, 계급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이 갈등들을 정치의 동력이자 집권의 이유로 삼습니다.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적이 되고 대화와 설득의 대상이 아닌 환멸과 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집권 1년도 안 된 정부 여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경쟁자를 낙인 찍고 없애려는 민주당의 오랜 습성입니다. 셋째, 권력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권력을 얻거나 표만 받을 수 있다면 나라의 곳간이 거덜나든 삼권 분립과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든 국가의 백년 대계가 사라지든 민주당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국가채무 1100조 시대에 또다시 묻지마식 현금 살포를 하고 심지어 나라의 명운이 걸린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조차 선거판에 장기알 삼아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자고 합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첨단 산업과 기업 정책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지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입니다. 이렇게 병적인 민주당의 집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라의 미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은 절대 스스로 절제하지 않습니다. 행정 권력, 입법 권력, 사법 권력까지 장악한 민주당이 지방 권력까지 손에 넣는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겨야 합니다. 민주당이 벌이는 국가 시스템 붕괴와 사회 분열,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고 원칙 있게 최대한 빨리 공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합시다. 시도지사 후보 17명,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 226명, 광역 기초의원 후보 3,000명의 전사들이 하루빨리 전장을 누비며 본진을 다지고 선거운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시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한준호 후보께서 수원구 복령사에 다녀왔다고 SNS에 올렸습니다. 수원 특례시가 수원구입니까? 이재명 파리에 정신 팔지 말고 지역 공부부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오늘은 천안함 피격 사건 16주기이자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께 깊은 추모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나섰던 수많은 영웅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국민의힘은 그 뜻을 이어 더 굳건한 안보와 책임있는 자세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행태를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공천은 도덕성과 법치라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전재수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특정 사업과 연계된 부적절한 관계 의혹 등은 이미 수사 단계까지 이어진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근 합수본에서는 통일교의 까르띠에 시계 중 하나를 전재수 의원이 지인이 수리를 의뢰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수리 기록을 토대로 해당 시계의 정확한 모델이 특정됐고 통일교와 까르띠에를 압수수색한 결과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계의 시리얼 넘버 대조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 해당 모델은 통일교가 2018년 전후 대거 사들인 것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전재수 의원실 보좌진과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의 증거인멸 정황도 문제입니다. 합수본은 지역구 보좌진이 지난해 말 경찰 압수수색 직전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버린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사자는 합수본에 출석해 근처에 있는 밭에 버렸다고 진술했고 지시가 아니라 당황해서 그랬다는 허무맹랑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 경찰 압수수색 당시 국회의원회관 영장 집행이 늦어지는 사이 의원실 내부에서 문서 파쇄기 작동 소리가 들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존재하고 정상적인 수사기관이 작동한다면 전재수 의원은 이미 구속되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공천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과연 납득할 수 있는 결정입니까? 공직에 대한 도덕성 기준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중대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과 책임의 기준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심지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는 결과까지 받아놓은 사람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그 누가 스스로를 엄격하게 돌아보고 자격을 따지겠습니까? 이러한 흐름은 결국 우리 사회의 준법 정신과 공직 윤리를 근본부터 흔드는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의 경계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책임 없는 출마가 이어지는 상황,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해이한 도덕성과 검증 수준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영상 하나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1983년에 세계적인 마술사 데이빗 카퍼필드가 수많은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유의 여신상을 사라지게 했던 마술 장면입니다. 여신상이 진짜 사라졌을까요? 그것은 교묘하게 조작된 착시 효과였습니다. 1517원까지 치솟은 달러 환율,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던 휘발유 가격, 1인당 평균 5,275만 원의 역대 최대 직장인 대출, 가계부채 총 2,000조 원, 한 가구당 평균 부채 약 9,300만 원, 청년 체감 실업률 17.4%, 청년층 취업자 14만 6천 명 감소, 연간 10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자 수. 요 며칠 가장 많은 조회수들을 기록한 뉴스의 헤드라인입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뿌리째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위기 의식은 실종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6천과 시도 때도 없이 지급되는 민생 지원금에 취해서 우리나라 경제 아무 문제 없다는 착시 현상에 모두가 매몰되어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인 2024년 2월 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때 그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가 국민 재산 7%가 증발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지금은 1,50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1,600원, 1,700원까지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국민 재산이 얼마나 증발된 것인가요? 고유가의 고환율, 그나마 공급조차도 불투명한 우리 경제 이대로 버틸 수 있을까요? 두세 개 대기업의 실적과 코스피 숫자에 취해 있는 우리의 경제 현실, 이 거대한 마술쇼와 같은 우리 경제에 대한 착시 효과에서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진 경제 속에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지 두려운 요즘입니다. 이상입니다. 환율 1,500원 돌파, 고금리, 고물가라는 삼중고가 한꺼번에 몰아치며 우리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은 늘 그렇듯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가장 먼저 가장 가혹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은행권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포함된 중소기업 연체율이 가장 높다는 점은 지금 위기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들의 비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연체율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경제 위기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서 나타나는 이 경고음을 방치한다면 그 충격은 금융권을 넘어 실물 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에 촉구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방위적 금융 안전망과 실효성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위기는 언제나 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립니다. 뚝이 터진 이후에는 수습할 방법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눈두렁 시계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밭두렁 하드 디스크까지 나왔습니다. 하드 디스크를 밭두렁에 버렸다는 것은 범죄를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만함은, 국민을 무시하는 이 오만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까르띠에 시계 하나 주면 부산의 미래를 밭두렁에 버릴 사람을 선택해도 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